현님 진영 논리 벗어난 거 참 좋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이슈 들어가서 진보부터 보수까지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모두 다 훑어보는 진보보수 좌우 읽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부이쇼 뉴스공장 이런 데 보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의견. 전환길 고성국 TV 보면 진보 의견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모두 다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일단 보수대장 조선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입니다. 검사가 장관 공격한다. 네. 검찰개혁 희대의 갈등이란 타이틀인데요. 내용에서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희한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한 세미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라면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민주당 방안대로 보안 수사 요구 등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을 없애고 경찰은 물론 그 중수청까지 사법행정과 상관없는 행안부 산하에 둔다면 1차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 수사기관 난림 문제도 재검토해야 된다. 과잉수사, 수사 지연, 부실 기소, 부실 재판 등 문제를 일으켜서 온갖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지점으로 보일까요? 사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네네. 이거를 뭐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검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예, 예. 그 법치주의 내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저희가 지금 다 구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를 개혁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특검 뭐 해야 된다, 뭐 네. 해야 된다. 사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검찰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어폐가 크게 있는 것 같고 좀 전반적으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완전 공감하는 게 검사 수사하지 마라고 네. 하겠다고 하면서 특별검사가 3팀이나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검사야.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은 수사해. 근데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수사하지 마. 라고 되는 거니까 이게 검찰 개혁인가? 그 자신의 비리 혐의들은 지금 재판 다 뒤로 밀어놨잖아요. 수사 못하게 해놓고 자기 측근들도 지금 재판 미루려고 하면서 대장동 비리, 뭐 백현동 비리, 뭐 성남 FC 비리, 대북 송금 비리, 법인카드 비리 혐의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비리 혐의는 모두 수사를 미루려고 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죽은 권력인 윤석열 씨랑 김건희 씨 수사는 특별검사로 하는 거. 이게 과연 검찰 개혁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방향이 결국 내 입맛대로 바꾸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검찰 개혁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 전에도 그냥 예. 계속 그런 걸 느꼈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였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워낙 법적 전문가시니까 계속 재판부 변경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출석 안 하시고 뭐 수령 안 하시고 그런 걸 제가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게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문제의식 자체가 좀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 개혁이라고 하면서 검찰청 해체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사실 내용이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내용이.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나쁘니까 검찰청을 없애겠다밖에 없는데 그러면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권 누군가 가져가야 되고 수사권 누군가 가져가야 되고 검찰이 하던 업무를 결국 쪼개서 다 행정부로 다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또 다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는 큰 문제의식은 네. 권력형 범죄나 뭐 정말 몇천억 원대 사기 범죄나 이런 것들은 뭐 중수청이 생기고 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민생 범죄나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 믿기 어려워했을 때 나 누구 찾아가야 되지? 또는 재판 과정 또는 수사 과정이 나한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너무 억울해.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이 바뀌고 복잡한 법률에 맞춰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국민이 느끼는 민생 어떤 업무라든지 민생 네네. 범죄, 민생 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권력형 범죄,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검찰을 쪼개놨는데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건 인정. 김건희 수사 안 하고 해야죠. 김건희 씨가 무슨 대놓고 뇌물을 받는 동영상이 있는데 무혐의 줬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쪼개고 이제 분산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김건희를 수사 안 한 검찰이 문제인 건데 그럼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검찰을 없애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도 수사 안 하고 사람들이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되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 다단계라든지 코인 사기라든지 지능 범죄는 법리적 다툼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가인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능 범죄들을 앞으로 형사들이 수사하게 만들면 형사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지능 범죄를 지금처럼 잡아낼 수 있느냐. 지금보다 2배, 3배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님, 다른 나라는 검사가 수사 안 하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요. 검사에게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은 독일이나 영국 등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제임스님, 계속 듣다 보니 국민의힘 논리네.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개혁을 안 하자는 건데 센터필드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을 하는 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근데 개혁을 하고 나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 누가 하게 할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 수사하지 마. 그럼 수사 공백은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누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태도라서 민주당의 그런 안이한 태도는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또 어떤 뉘앙스를 받았냐면 네. 봉욱 민정수석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임명됐을 때는 검찰개혁 세게 안 하겠구나. 예. 이 사람들은 검찰과 대화하겠다라고 취임할 때 검찰과 대화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드라이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세게 드라이브를 확 걸기 시작하면서 네. 검찰 해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돼서 어떻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을 못해요. 예. 이 여당에서. 근데 개혁은 해야겠어.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공격이 좀 가중되는 게 아닌가. 예. 사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자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이 안 됐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그 의사 없이 본인이 안을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어쨌든 여당과 이 정부 간에 이런 뭔가 알력 다툼, 권력 다툼 같은 게 검찰 그 개혁에서 자꾸 드러나다 보면 네. 뭔가 개혁안은 졸속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시행하고 나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백들이 지금은 보지도 못했던 공백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대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에 너무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되 신중했으면 좋겠다. 저 정말 게 했으면 좋겠어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선 직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제 검찰이랑 상관없는 네. 이야기인데 사심제도 도입해야 된다. 아, 사심 못 예. 믿는다. 지금은 이제 싹 들어간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 그러면 이미 삼심제도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그죠. 힘들다라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진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잘 짚어주신 것 네네.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로 본인들의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아닌 진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진짜 담고 있었나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라는 거는 좀 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합리적인 얘기도 있어요. 김님이 신중은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면 검찰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개혁이 결국 좌초될 못한다. 것이다. 라는 우려. 이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 머라카노님도 세게 나가야 한다. 그래도 반발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세게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두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두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못하죠. 예, 아예 수사를 못하죠.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실패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색은 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대로 정청래 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이제 범죄자를 압수수색을 못하게 돼요. 법리적으로. 그런 디테일들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특검 내고가 반복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YHP님, 조민만큼 수사하자. 맞는 말이에요. 권력자들을 수사해서 탈탈 털어야 하는 게 검사들이 하는 일인데, 조민은 수사하고 김건희는 수사 안 한 게 문제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에서 검찰 힘을 빼자 해서 김건희도 수사 안 하고 조민도 수사 안 하는 검찰을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두 다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자라는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카는 그렇게 해도 일 안 하는 검사는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민주당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특별재판부를 구상했다라는 거를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로 검사도 민주당이 뽑아, 특별재판부로 판사도 민주당이 뽑아, 거의 인민재판 하자는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입니다. 지금이 혁명기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특별재판부 구상이다라면서 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 긴데 이분은 네네. 최고위원이십니다.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 네. 여당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뿌리째 흔들리고 법원은 정치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다고 유리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사법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끝없는 정치 투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일보가 경계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요.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나, 그러니까 사실 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올해 정말 작년부터 많이 주장하셨던 게 민주주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역할 없이 과연 정당하게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여기에 정말 우리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모두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법부를 정치 논리로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발상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좀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입법부의 권한이 사실 이게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위헌 소송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이게 그 전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쿠데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정말 국가의 위기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 좀 넓게 봐서. 네네. 그런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이 특별재판부를 만약에 만드는 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정부에서 꾸릴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당이 과반을 넘어요, 막.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특별재판부가 정말 무서운 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지금 좀 휘둘러서 내란 네. 사건 청산하겠다, 특별재판부 만들자라고 해서 통과됐을 때 지금은 통과돼서 잘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든 전례가 생기면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았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공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친북 세력들 잡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필요하다라고 만들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이 그릇된 특별재판부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야당이. 예. 되게 그러니까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사람이 꼭 우리가 이 칼자루를 쥘 거라는 네.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생겨요. 원타님이 특별재판부 옛날에 있었거든요 하는데요. 4.19 등 혁명 때 2번 있었고 당시에도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안 했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세요? 특별재판부가 만든 재판 결과에? 반민특위. 처벌 안 했잖아요. 여러분도 공감 못하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응원하지 않는 정당에서 같은 것을 제안하고 같은 네.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구성하는 그렇죠. 특별재판부가 네. 괜찮으실까요? 이걸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의 대장동과 그 백현동 비리는 국민의힘이 만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러면 추징금 1조 원 나오겠죠. 네. 아니 윤석열 씨를 처벌하는 거 저는 공감해요. 헌법을 예. 어겼고 내란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삼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만든 재판부에서 윤석열을 처벌하게 되면 그러면 국힘이 만든 재판부에서 이재명을 처벌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중요하지만 네네. 이렇게 말로 뭔가 자꾸 쌓아가다 보면 저는 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좀 이것 또한 신중했으면 좋겠다. 특별재판부 안 됩니다. 그거 정말. 특별자 웬만하면 안 하는 네, 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지 특별자 계속 남발하게 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면요. 중도인 한국일보, 비교적 중도인 한국일보에서는 반 트럼프 진영이 결속하고 있어서 한미일이 좀 공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 만나러 가잖아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결속하는 반 트럼프 진영 한미일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네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러운 국가 정상들이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데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가시죠? 오, 가시는군요. 예,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가기로 했는데 반 트럼프 진영이 뭉칠수록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국제사회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목표인 비핵화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재차 고비를 맞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한미일 공조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사설을 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마구 찌르고 있잖아요. 돈 내라 하고 막 1세계 동맹 와해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막 힘을 합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외교적 상황을 보실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네. 방미에 예, 관련해서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분을 비판하기 위해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셨던 내용이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솔직히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 모양새였고 그다음에 그 합의하신 내용들 지금 뭐 저희가 사인을 했느니 뭐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내용들도 뭐 원자력을 강조한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뭐 이제 저희가 돈을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맞춰주는 한미일 동맹을 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기는 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현 정권이 엄청 잘했다, 칭찬을 무조건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실용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건 지금 계속해서 그런 그 상황과 배경이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네네. 지금처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 잘하고 네. 있다. 예. 예. 외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좀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예.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도 엄청 많지만 아무튼 외교는 아직까지는 첫 고비는 잘 넘었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 얘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약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만 써놔가지고 약간 불편했거든요. 한겨레 신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적극 재정 기조를 가진 내년 예산안 조세 기반도 확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내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이 총 지출 728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네, 어유 맞네요. 본 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8.1%, 그러니 네. 대략 10% 정도 오른 수치인데 네. 이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AI 예산이나 그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많이 쓰였고 네. 혁신 경제 선도 사업에도 많이 쓰일 예정인데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된다. 내년 재정 지출이 8.1% 늘어나는 반면에 네. 재정 수입은 3.5%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내용이 안 맞고 있는데 내년 관리 재정 수지는 국내 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4.0%로 위험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놓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 재정 지출에 대한 효율화와 함께 조세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네 세금 많이 쓰는 거 알겠어 정부 잘했어. 그런데 세금 재정도 확충해야 돼 라면서 한겨레가 조금은 온화한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윤석열은 돈을 너무 안 썼어. R&D도 안 쓰고 긴축하면서 재벌들 세금이나 깎아주고 이재명은 돈을 확 쓰면서 복지도 늘리고 재정을 확장했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정부의 관리 재정 적자 있잖아요. 마이너스 4%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부 다 돈을 쓰는 게 비슷한 상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너무 침소봉대해서 이재명이 확장 재정이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를 지금 뭐 잘 되게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랑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팩트에 맞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세를 해놨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20%에서 21%, 22%에서 18%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복원시키질 못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적다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똑같고 돈을 쓰는 양도 두 정부가 비슷비슷하다.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너무 이재명 정부만 좀 빨아주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조세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는 사실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AI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예. 아, AI는 써야죠. 네,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희 비슷한 고민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커갈 그 세상에서 이 친구들의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겨레라든지 뭐 이제 몇 신문들에서는 지금 몇 달 동안 너무 행복하신지 이제 태평성대만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는 저는 한겨레 신문은 항상 원칙이 정치인 사면 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박찬수 대기자 칼럼에서 조국을 사면하라라는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한겨레 신문이 언제부터 비리로 감옥에 간 사람을 풀어주라는 주장을 했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약간 그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뭐 네. 매번 실망하고 있는데. 노조가 다르니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민생 회복 쿠폰인가요? 예. 그걸 신청 안 했어요. 신청 안 한 1, 2%에 드는 사람인데, 근데 차마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 하나 안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알아요, 저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재정을 할 거면서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쓸 때 써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거에 쓴다고 하면 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막 늘려서 그래서 뭘 더 하겠다라는 것이 좀 우려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한 300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요. WTF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